그린란드를 두고 그리고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또 무역 협정한다고 하니까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싸우는 모습. 이 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분절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정학적인 분절화의 결에서 봤을 때 이 관세율을 다시 올려잡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국가들 정확하게 못을 박아라. 법적으로 못을 박아라.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것을 커멘트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그 입법부를 커멘트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제도화하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와 그냥 단독으로 약속한 수준을 넘어서 못을 박아라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미네소타 사태 때문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그런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을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목적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연준 위원들의 구성도 바꾸는 거죠. 자기 친위대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는지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고. 어쨌든 지명하면 누가 되든 똑같다. 어쨌든 누가 되든 저는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이 라이드 아니에요? 트럼프 본인이에요. 트럼프 트럼프의- 대통령이면서 연준 의장을 겸직할 겁니다. 트럼프가 트럼프했습니다. 밤사이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기습 SNS를 올렸습니다. 5,000피에서 질주 중이던 증시는 바로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굵직한 이슈인데요. 오는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누가 될지 누구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또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뭡니까? 지난 밤사이에 SNS에 또 트럼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합의를 했어요. 팩트시트가 정리된 건 11월 달이었는데요. 그렇게 네. 따지면 한 2달 정도 된 건데 왜 한국 의회는 한미 그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비준해주지 않냐며 관세를 15%에서 합의됐던 걸 25%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SNS를 올렸거든요. 네.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저 추론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지금 지정학적 결을 생각해 보면 음흠. EU하고도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린란드를 그린란드를 두고. 두고 그리고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또 무역 협정한다고 하니까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싸우는 모습. 이 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분절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지정학적인 분절화의 결에서 봤을 때 이 관세율을 다시 올려잡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소 상승하다가 주춤했었는데 네.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맞습니다. 다시 이제 그걸 올려잡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지정학적인 어떤 싸움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네.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EU와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EU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미 투자 특별 협정이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근데 EU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왜 계류만 해놓느냐, 빨리 통과시켜라. 라는 것을 이미 SNS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 한국 들어라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EU도 들어라. 라는 입장 표명일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왜 유럽한테는 안 그러고 똑같이 계류 중인 우리한테만 그래? 일단은 미국과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었던 그 협상 국가들이 EU, 한국, 일본. 그렇죠. 3대 권역이니까 일본은 말 잘 듣고 있거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EU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에 싸웠거든요. 때린 사람 또 때릴 수 없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역시 공개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국가들 정확하게 못을 박아라. 법적으로 못을 박아라.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것을 커멘트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그 입법부를 커멘트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제도화하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와 그냥 단독으로 약속한 수준을 넘어서 못을 박아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배경인데 이게 세 번째랑 맞물립니다. 뭘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관세 협정이 일정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결정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호관세 판결이 곧 날 거라고 가정했을 때 무효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 굉장히 트럼프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이제 재판에서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무효 판결이 나면
지금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음. 많은 국가들이 네. 그거 안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리 무효 판결될 수 있을 때 그것에 따른 그 충격, 파급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허. 미리 못을 박아라라는 요구를 해 나가는 과정 음. 아닌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렇죠.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결이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만 그렇네요. 네. 네 번째 제가 판단했었던 것은 역시 연방대법원 들어라. 음.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의사결정을 본다면 첫 번째는 법리적인 거예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상호관세 부과가 맞는가 아닌가 이런 판결이 있지만 또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의사결정을 다 들여다보면 이 판결 결과가 미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심하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또 기준으로도 평가합니다.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군요. 정무적. 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동안 여러 우리나라 제도 개편이라든가 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PM으로 했던 연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도소정가제 적용이라든가 김영란법 적용이라든가 다 어마어마한 원샷법 도입할 때도 네. 마찬가지. 이런 거 다 제가 PM으로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마련할 때 항상 그것에 따른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입법 과정에 이런 것을 기여했다고 의견을 드린 것뿐이지만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인데 역시 이 판결에 따라서 미국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만큼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절충안 마련인 거예요. 절충안.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클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절충을 해보자 이런 그렇죠. 차원이라는 거군요. 대표적인 절충안이 이 제소를 한 소송을 건 기업에 한해서만 환불 조치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대법원 들어라. 내가 지금 상호관세로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대미 투자 약속 무효화가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가를 이루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지금 찬물견 좀 되겠느냐. 결국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더 나를 고려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대법원한테 준 것도 있을 것이다 야. 라고 전 추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 한 가지 더 추정은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미네소타 사태 때문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공화당은 지금 여당인 공화당 말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말 강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범국민적인 시위가 확산하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공화당들도 역시 여러 의원들이 나서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일종의 소위 우리 정권 말에 있는 레임덕 같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그런 불협화음을 시선을 돌리고자 어허. 다시 국제적인 관점에서 나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전 불안을 만들거나 정치적 리스크를 만드는 이런 여정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국내에 있는 그런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을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목적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각도로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메시지로 진짜 여러 가지 수를 둘 수 있는 그렇죠. 거긴 했네요. 네. 왜 최근에 구윤철 우리 경제부총리가 우리 요즘 환율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해마다 투자를 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투자가 네. 이런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좀 시발이 된 게 아니냐라면서 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 네. 그것은 뭐 효과를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그거가만 가지고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고려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워낙 트럼프가 이제 거래 기술에 능한 자니까. 그럼요. 지금 예. 한국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상황에서 보니까 국회 계류가 오래되고 있네. 왜 입법 절차가 안 이루어지지? 그리고 여러 여론들을 보니까 여당 쪽 여론들을 보니까 굳이 이것을 국회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약속인 거고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 수 있는 거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종류의 발언들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생각하지도 마. 하는 것을 못 박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사실 음. 예상 밖의 범위를 벗어난 거라 또 우리 러트닝만으로 또 날아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부 네. 대응도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미국에 제조업하러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조업하기 어렵죠. 아니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음.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고 네. 어느 정도 조건이 마련돼야 그 위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미국을 믿고 뭘 할 수가 있나 싶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을까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게 좀 투 트랙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을 이렇게 뭐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참 많은 기업들 만나고 그 경영전략회의 참석해 보고 보면서 느끼는 것들 그냥 공유만 드린다면 사실 이렇게 한미 간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비즈니스 하는 격이 되는 음. 혹은 기업이 나라를 구해주는 격인 음. 그런 식으로 가는 모습을 뒤에서는 대놓고 웃진 못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웃음을 갖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기업들이 즐기고 왜냐하면 있다? 미국 시장이고요. 미국 아. 시장 진출이고요. 한국 눈치를 보느라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것들도 일부 있고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미국에다가만 그렇게 투자해? 한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그렇죠. 지적을 예.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래 것을 이렇게 가고자 자유로울 하는 수 있구나. 기업들이 네. 정당성을 받고 오히려 그렇네요. 응원을 받고 투자하는 격이 되는데 오히려 "희생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예.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나름 MOU 상에서 명시됐잖아요.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아 기업들도.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과 조선업 같이 하고 방위 산업 같이 하고 자동차 밸류 체인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손해 나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은 손해 관점에서. 나는 짓을 하지 손해 나는 짓은 않지요.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음. 그냥 마치 보여지기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구하러 갑니다. 이런 어떤 명분을 마련한 격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음.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음. 기업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진 트럼프의 수라고 봤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요 상황이 얼마나 갈까요? 그 혹시 예측이 되세요? 저의 또 한 가지 의견은 네. 이것은 이제 지정학적인 결을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음. 저는 2026년에 벌어진 오히려 26년이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네.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략이라는 점에서 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명문화된 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월드뱅크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페더럴 리저브로서 금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겠죠.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은 절대적으로 페더럴 리저브 중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연방 자산 중에 금이 얼마나 75%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중간 선거 전략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네. 금값을 올려놓은 다음에 네. 이제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서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이만큼 확보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불법적 소지가 있는 그런 국가들한테 코인을 뺏는 방식 말고요. 네. 사오는 방식으로 하려면 무얼 주고 무얼 사올까요? 현물금과 비트코인을 바꾸는 건가요? 페더럴 리저브가 75%가 금이니까 아. 금을 내주고 코인을 사오는 방식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금값은 여전히 올라가야 되고 지금 코인 값은 오히려 조정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유리하겠네요. 유리한 거예요. 저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정학적 결로 봤을 때 오히려 대략 25년, 26년 중반까지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을 계속 키우면서 금값을 올리고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아하. 하는 게 전략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충분히 우린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만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럼 지금 뭘 가지고 코인을 사냐고요. 돌 가지고 사요? 아하. 국채를 팔아서 사요? 그럼 더 안 그러네요. 되잖아요.
갖고 있는 게 금이니까. 어허. 그럼 금값을 올려놓는 게 실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드는 것이고, 음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적어도 공화당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음흠. 그 막판 한 3-4개월 정도 피치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 주는 게 유리할까요? 떨어져 주는 게 유리할까요? 올라가 주는 게 유리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약부터 음흠. 또 재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공약인데,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걸 지키는 모습이 아무래도 정치적 지지를 더 받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 그런 포석이 마련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지정학적 불안은 다소 26년 중반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26년 중반부터는 약 4-5월 정도 기점으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또 안정시켜야 금리 인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추가적으로 불안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런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어떤 목표 때문에라도 이 관세 음. 이슈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봉합을 맺을 만한 시기가 오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4-5월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쯤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좀 갈등을 좀 잦아들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노림수를 둘 텐데 네. 그 즈음이 또 마침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연준 의장,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기계가 마무리가 되는 때예요. 네. 이게 5월이죠? 5월 15일로 으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이제 마지막에 앞서서 이제 파월이 또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보니까 29일이에요. 네.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정도인데요. 금리는 동결을 할 것 같죠. 아무래도 네. 물가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동결이라고 예측은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 같냐면요. 거기서 이제 파월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 혹시 주목하고 있으세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의가 음. 1월은 아니더라도 네. 그 다음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그리고 종착지는 어디일까. 네. 근데 이 부분에 그렇게 저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빠르면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 연설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백악관 연설에서 차기 의장 지명을 할 수도 있다.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1월 FOMC 회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 예, 그러기 위해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너 힘 별로 없어 파월. 네. 지금 차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뭐 갈 사람이 말이 이렇게 많아. 맞아요. 이런 톤인가요? FOMC 위원들은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은 내일부터 막 언론 인터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양한 방면으로 압박을 취한, 이걸 그림자 연준 의장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발언이 나오면 시나리오를 좀 그려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차기 연준이 지명되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차기 연준 의장과 상관없이 네. 파월 의장은 얼마만큼의, 어쨌든 5월까지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스케줄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많이 주목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의 중립금리가 3%예요. 그러면 지금 3.75%니까 네.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많이 인하해봐야 3번인 겁니다. 올해. 그렇죠? 서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퐁당퐁당 이번 FOMC 때 안 하고 다음 FOMC 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월 의장은 분명히 퐁당퐁당 느낌,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것이고, 연준의 책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결정할 거라고. 네. 했던 말 또 하는 2년 건가요?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주목되는 건 역시 그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연준 되게 낡았던데 건물이 그 네. 건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돈을 이상하게 썼다 이러면서 그런 이유로 이제 법무부가 파월을 기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 영상 보면 막 파월이 엄청 수척해진 모습으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얘기를 네.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본인이
굉장히 충실한 연준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잖아요. 물론 네. 공과가 당연히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월이 점점 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혹시 좀 세게 발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당연히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게 나옵니까? 2분짜리 연설이 방금 모니터에 비춰졌었습니다만 2분짜리 연설에서 파월의 어떤 표현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섰는데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했던 어. 독립투사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근데 연초도 아니고 이제 거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독립성을 지켜내겠다. 음. 그리고 나는 전 연준 의장 그리고 미래의 후임 연준 의장 역사 속에서 나는 정말 성실히 독립성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투쟁한 인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셔닝을 확실히 그렇게 한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든 네. 어떤 경제학자들을 만나든 그 어떤 누군가가 연준 의장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의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이코노미스트, 그렇죠. 정상적인 경제학자들은 네네. 당연히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독립성을 좀 응원하고자 하는 독립성을. 근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독립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시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향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여건만 마련되면 금리 인하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할지라도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는 또 튈 수 있습니다. 또 차기 연준 의장 지명도 네. 단기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또 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걸 스티프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스티프닝 현상을 우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채 발작 증세거든요. 네. 장기 국채 금리가 튀는 거예요. 튀는 이유는 독립성을 훼손했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데 이 발행하는 주체를 믿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달러 표시 채권을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달러 표시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25년, 26년에 지경학적 불안이 고조될 때 금에 더 집중되고 금 가격의 평범한 상승세보다 더 강한 이유는 두 개의 안전자산이 있었는데 하나의 달러 표시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의 지위를 많이 잃어가는 여정에서 유독 더 금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프닝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해도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부분들을 기자회견에서 코멘트 하더라도 네. 분명히 스티프닝 현상이 또 한 번 야기될 수 있다. 그만큼 독립성의 침해를 받고 있구나. 독립성이 위태위태하구나. 달러 표시 채권을 선호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의장이 지금 트럼프의 뜻을 많이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차기 의장이 임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자가 이제 나름대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높인다고 한들 예. 장기 금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럼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 건가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조금 깊게 얘기해 네네.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계속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 원하 계속 그랬잖아요. 인신 공격성 발언과 예. 함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 프레이즈가 있는데 이거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1% and even lower than that. 1% 미만으로 금리 인하.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질문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봄에 에어컨 안 틀잖아요. 네. 금리가 만약에 2%면 양적 완화할 수 있나요? 봄에 에어컨 안 틀듯이 2% 기준금리에서 양적 완화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산수 한번 해볼게요. 네. 1월 금리 인하 없어요. 네. 그럼 2월부터 시작해서 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FOMC 회의가 몇 번 있을까요? 3, 5, 7. 1년에 8번 중에 어. 양쪽 2개 빠지니까 6번 남습니다. 네. 그러면
6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 인하하죠? 0.25씩 한다고 쳐도 1.5잖아요. 그러면 3.75에서 1.5 인하하면 오, 2.25죠. 네. 그러면 양적 완화 할 수 없어요. 중간 선거 전에.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고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려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해야 되고 진작했어야 되고 작년 1월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그렇게 난리를 쳤군요. 그런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중은 역시 세계적으로 미 국채를 선호하지 않는 흐름이 야기되니까 네. 미국 국채를 그럼 스스로 사야겠다. 그게 뭐예요? 연준이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그게 양적 완화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야겠다. 뭐죠? 스테이블 코인. 우리 2달 전, 3달 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적인 기능은 국제 매입처로서의 기능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 매입처고요. 그리고 연준은 장기 국채 매입처인 거예요.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단기 국채, 장기 국채. 그러니까 일종의 신종 양적 완화? 스테이블 코인의 그렇네요. 역할이. 그 양적 완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야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기에 중간 선거 목표를 이룰 수 있죠. 돈을 풀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여러 목적 중이 있는데 국채도 사줘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맞춰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좀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뭐 해시도 있다가 여러 사람이 좀 가다가 지금 릭 라이더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어요. 네. 블랙록 채권 CIO던데 완전 관료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관료가 아닌 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처음이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얘기를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게 좀 궁금한 게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트럼프한테는 권력에서 밀리지만 내가 이 연준의 긴 역사에서 그래도 독립성을 지켜낸 사람으로 남을 테야 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게 보이는데 네. 릭 라이더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관료 출신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폭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독립성을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연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은 세워야지 이 정도일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몰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자,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분을 만들 겁니다. 또 만들면 되나요? 네.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원래 이것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인데요. 이 중립금리를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지금 3%예요. 네. 그러니까 3.75에서 3%를 향해 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3%가 아니라 1%가 미국의 가장 적절한 금리야. 야. 라고 중립금리를 중립금리 재추정에 대한 고찰 이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중립금리 알고 보면 2% 아니고 1%대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요? 중립금리를 조정하면 네. FMC 위원들과 협상할 때 명분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근거가 생긴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을 왜 여러 명 지명했을까? 여러 명 거론했을까? 그리고 한 명을 정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연준 위원들의 구성도 바꾸는 거죠. 자기 친위대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마이런을 그대로 1월 끝나도 연임시킬 것인지 스티븐 마이런 자리를 해시스로 앉힐 것인지 워시로 앉힐 것인지 충성한 예를 사람들로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앉히고자 하는 지금 FRB 의장들, FRB 총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FMC 회의에 참여하잖아요. 네. 근데 이들 구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해 줄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돼도 똑같다. 네. 그러니까 누가 관료 되는지 너무 관심 갖지 출신이든. 마시라고요. 어쨌든 지명하면 누가 되든 똑같다. 어쨌든 누가 되든 누구냐 저는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릭 라이더 아니에요? 예. 아닐 수 있습니까? 트럼프 본인이에요. 그러네. 은유적 표현이었군요. 은유적 표현으로. 오케이. 트럼프 트럼프의- 대통령이면서 연준 의장을 겸직할 겁니다.
무시무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줄 인물이 의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은 말어라고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사실상 연준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한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알아봐야 될 게 많은데 또 얘기를 마저 나누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시고 신청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